목표, 연평도, 발사 준비. 그 명령이 떨어진 순간 내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2010년 늦가을 함경북도 회령. 나는 방사포 정비병이었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에 묻은 손으로 볼트를 조이며 생각했죠.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겠지. 차가운 철판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상급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 병력 집결, 즉각 발사 준비 태세. 고함이 병영을 가득 채웠고 나는 렌치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지? 훈련인가? 하지만 상급자의 표정은 훈련 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목표, 연평도.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평도, 거긴 사람 사는 곳 아닌가? 손이 떨렸습니다. 렌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옆 동료가 나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장은철,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황급히 공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해온 점검 절차. 하지만 그날따라 모든 동작이 낯설었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하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포구가 천천히 각도를 조정했고 발사대가 굉음을 내며 움직였습니다. 발사, 쾅.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포성이 길을 찢었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저 포탄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격이 끝난 후 병영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침묵 속에서 장비를 정리했고 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저 포탄 아래 있었겠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킨 건 뭐였지? 내가 정비한 무기로 누군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난 살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병영 구석에서 중얼거린 그 말이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포격 이후 나는 망가졌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 울부짖고 무너지는 건물 더미 사이로 작은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그 손을 잡으려 달려가지만 내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그 손은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점검한 포가 저 사람들을 죽인 거야. 동료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웃고 떠들었고 휴식 시간엔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병영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대고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살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좋아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고 망가진 자전거를 다시 굴러가게 만들 때면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은철이가 고쳐줬어 하며 고마워할 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무기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막연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빠져나가지? 탈북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도 죽음과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내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는 것, 그게 삶인가? 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고 경비 교대 시간을 외웠습니다. 며칠 동안 식량을 몰래 모았고 낡은 방한복 안에 비상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달아나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겠어. 고치는 손으로 살겠어. 어느 날 아침 부대 앞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탈영 기도자 엄벌 처리, 제보 10호상,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의심받고 있는 건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더 늦으면 정말 끝이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주일 안에 떠난다. 죽더라도 여기서 썩는 것보단 낫다. 은철아,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를 줄 아나?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탈출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병영 뒤편 창고에서 마지막 식량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배낭 깊숙이 건빵을 밀어 넣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돌아보니 박진수였습니다. 같은 소대원이자 당 충성도가 가장 높은 놈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습니다. 은철아,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를 줄 아나? 나는 배낭을 재빨리 등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 그냥 개인 물품 좀. 거짓말하지 마. 며칠 전부터 수상했어. 식량 몰래 빼돌리고 지도 들여다보고. 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설마 도망칠 생각이냐? 침묵.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너 그러다 죽는다. 가족들까지 다 끌려가는 거 몰라? 진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놈이 날 신고할까 말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진수 동무, 중대장이 찾는다오. 빨리 오라오. 갑자기 병영 입구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혜성, 부대 의무병이었습니다. 진수가 잠깐 주춤했고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나 설명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설명이 뭐가 필요해? 너 지금 박진수 동무, 지금 당장이라오. 혜성의 목소리가 더 급박해졌습니다. 진수는 나를 노려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나 금방 온다. 꼼짝 말고 기다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수가 완전히 사라지자 혜성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팔을 잡으며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요. 더 늦으면 죽소. 뭐라고? 박진수, 저놈 분대장한테 이미 보고했소. 당신 오늘 밤 넘기면 끝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미 보고했다고? 왜 날 도와주는 거요? 혜성은 잠깐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가 지겹소. 하지만 난 용기가 없소. 당신은 다르오. 살아남으시오. 그는 내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이 길로 가시오. 경비교대 시간 적어놨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부러움과 슬픔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성이 사라지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지금 가야 해. 지금 아니면 영영 못 가. 나는 배낭을 단단히 메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 걸음을 멈추면 죽는다. 그 말을 되뇌며 나는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깜깜한 밤 압록강. 나는 강변 갈대밭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경비병들의 손전등 불빛이 왔다 갔다 했고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혜성이 준 쪽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23시 47분. 교대 시간 3분. 시계를 보니 23시 45분. 이제 2분.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23시 47분. 나는 갈대밭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내려섰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반쯤 얼어붙은 물이었습니다. 이런 11월 말 강은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물 위를 떠다녔고 그 사이로 검은 물살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이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춥다. 7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이발이 딱딱 부딪혔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걸음을 멈추면 죽는다. 나는 혼잣말을 되뇌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 얼음이 쩍 소리를 냈습니다. 망했다. 몸을 재빨리 옆으로 던졌고 얼음이 와르르 무너지며 검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간신히 옆 얼음 조각을 붙잡았지만 배낭이 물에 잠기며 몸이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배낭을 버려야 해.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식량과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버리면 중국 땅에 가도 굶어 죽는다.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얼음 조각이 손을 스치며 피부를 베었고 따뜻한 피가 흘렀지만 곧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배낭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그리고 팔에 힘을 주어 얼음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으며 갑옷처럼 뻣뻣해졌고 머리카락도 고드름처럼 얼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공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돼. 마침내 내 발이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중구.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추위의 볼을 타고 내려오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건너온 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내가 버리고 온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가족, 동료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 왜 나는 이런 곳을 몰랐던 거지? 처음 본 대한민국은 꿈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물병과 과일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시계가 째각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병원인가? 중국을 거쳐 태국,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 대한민국.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지금은 서울의 한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점심 드실래요? 원하는 메뉴 말씀하시면 주문해 드릴게요. 메뉴요? 네. 한식, 중식, 양식 다 가능해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메뉴를 고른다고? 북에서는 배급으로 나오는 옥수수죽이 전부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한식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가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켜지는 전등, 돌리기만 하면 나오는 따뜻한 물, 리모컨으로 조절되는 TV. 여기는 전기가 끊기지 않네. 북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변기 뚜껑이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물을 내리자 깨끗한 물이 소용돌이치며 내려갔습니다. 북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에 신문지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부드러운 휴지가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여전히 겁먹은 듯한 표정. 이게 나야? 며칠 후 병원을 나와 임시 거처로 갔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게 현관 비밀번호고
여기 쓰레기는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분리수거요? 그래요.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따로따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왜 나눠서 버리지?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 다녔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르고 돈을 보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되네. 북에서는 핸드폰이 사치품이었고 대부분 사람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과일.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곳을 몰랐던 거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보다 혼란이 더 컸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사는 사람들, 내가 쏜 포탄 때문에 다칠 뻔했던 사람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잊으면 안 돼.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편하게 살 자격이 없어. 아직은 너는 고치는 재주가 있다. 이젠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살아라.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착 지원센터에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은철 씨,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세요? 요리, 미용, 건설, 기계 정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이요? 네. 은철 씨가 하고 싶은 걸 고르시면 돼요. 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른다. 북에서는 국가가 직업을 정해줬습니다. 선택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기계 정비 그거 하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은철 씨군 경력 보니까 정비병이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기계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기는 기계를 만졌을 뿐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선생님은 존댓말을 쓰며 친절하게 설명했고 실수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은철 씨, 이 부품은 이렇게 조립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공구를 들었습니다. 렌치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폴을 정비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이건 달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볼트를 조였습니다. 딸깍, 정확하게 맞물렸습니다. 잘하시네요. 손재주가 있으세요. 선생님의 칭찬에 나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후 나는 작은 기계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주인은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손기태 사장님. 그는 구부정한 허리로 매일 공장을 지켰습니다. 자네가 은철이라고? 젊은이가 왔으니 든든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긴 대기업 아니야. 작은 공장이지.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 배울 건 많아.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받아서 문제를 찾고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작동시키는 것.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다리미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애 교복 다림질해야 하는데 안 돼요. 한번 볼게요. 나는 다리미를 분해했습니다. 내부 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을
다시 연결하고 조립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머, 진짜요? 고마워요. 얼마예요? 1,000원이면 됩니다. 에이, 이것밖에 안 받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은철아, 자네 손재주 정말 대단해. 어디서 배웠나? 그냥 군대에서 조금. 군대, 배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힘들었겠구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 손은 귀해. 고치는 재주가 있어. 그는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젠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살아라. 자네는 그럴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 나는 내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기름때 묻은 손. 포를 정비했던 손. 하지만 이제는 다리미를 고치고 선풍기를 되살리고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처음으로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 때문일 수도 있잖아. 그날 나는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나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연평도 포격 10주년을 맞아 당시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연평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제 아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살이었어요. 이제 막 군대 갔다 온 착한 아이였는데 화면 속에서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당.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TV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탄 건물, 무너진 집, 깨진 유리창,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저는 그날 집에 혼자 있었어요.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천장이 무너졌어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큰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막 뛰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때문일 수도 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점검한 포가 저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어. 며칠 동안 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공장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철아, 무슨 일 있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닌데. 밥은 먹고 다니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피할 수 없어. 직접 가봐야 해. 토요일 아침 나는 버스를 탔습니다. 인천으로, 그리고 배를 타고 연평도로 향했습니다. 연평도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습니다. 나는 폭격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추모비가 서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폭격 도발 희생자 추모. 비석 앞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누군가 적어놓은 편지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해안을 때렸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어. 잊을 수도 없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내 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평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곳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포성이 나를 망치기도 했지만 결국 나를 바꿨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손 사장님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손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공장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은철아, 이젠 자네가 책임자야. 잘 부탁하네. 사장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자네는 이미 충분히 해왔잖아. 그날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온전히 맡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작지만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장난 믹서기를 들고 온 아주머니,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는 할아버지, 세탁기 소음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부부. 나는 그들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성껏 고쳤습니다. 아저씨, 진짜 고마워요. 새로 살 뻔했어요. 천만에요. 쓸 수 있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여기가 탈북민 사장님이 하신다는 공장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탈북민이에요. 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받아주실 수 있나요? 청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그때. 물론이죠.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나도 줄 수 있구나. 주말이면 나는 바다로 갔습니다. 인천 앞바다, 멀리 연평도가 보이는 곳.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이 왔네.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 나는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바다 냄새와 함께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성이 나를 망치기도 했지만 결국 나를 바꿨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사람이다.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풍경이지만 나에게는 기적 같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평범함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구나. 그날 밤 공장 문을 닫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에성, 잘 지내고 있나? 나를 도와줬던 의무병.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중요한 건 그의 도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고친 물건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믹서기 2개, 선풍기 1개, 청소기 1개. 숫자를 세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씩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는 손을 펼쳐 달빛을 받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포를 만졌던 손.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야. 대한민국. 이곳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곳은 내 고향입니다. 내가 뿌리 내린 땅입니다. 포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그 그림자를 딛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빛을 향해 걸어갑니다. 잿더미를 딛고 선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